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17만 명, 누적 확진자는 232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10만이 조금 못 됐는데 하루 사이에 7만여 명이나 폭증하면서 이전까지 최다 기록인 지난 18일에 10만 9천여 명을 뛰어넘어 17만 명대로 직행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9배, 2주 전에 비해서 3.5배가 늘어 매주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추이를 연구하는 기관들은 다음 달 초쯤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현실은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훨씬 더 빠르게 전망치에 도달한 셈인데요. 27만 명이 정점이 될 거라는 예측은 과연 맞을지.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는 않다곤 하지만 끝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해야 할 상황인데요.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형구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를 연결합니다. 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방송에서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논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 선거 시기다 보니 주로 지방 정치 주제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민감한 주제인 인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2030년 안동 도시 기본계획 보고서와 또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지역 인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구 문제 오늘은 자 한두 시간에 뭐 다 소화 못할 정도의 아주 큰 담론인데 최대한 오늘 하는 데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 시대. 인구 문제는 뭐 비단 우리 지역의 뜨거운 감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아주 큰 문제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도시 기본 계획이란 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도시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그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예. 군지역은 군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목표 연도는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내다보면서 만들고요. 네.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목표 연도 계획 인구 등을 이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합니다. 네. 뭐 도시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거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2030 영주 도시 기본 계획, 안동 도시 기본 계획 검색해 보면 보실 수 있고요. 예, 예. 시군마다 검색해서 잘 안 나온 곳도 있던데. 어허. 여하튼 시군별로 다 기본 계획은 있으니까 예. 검색해서 안 나오면 시군에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란 거. 그러니까 한 도시가 지향해야 될 미래상 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목표 연도는 보통 20년 기준으로 하는데 5년마다 수정을 한다는 거, 정비한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경북 북부 시군별로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기본 계획인데 그렇다면 20년 뒤에 우리 지역의 인구 계획도 역시 담겨 있겠죠? 네, 도시 기본 계획은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지만 오늘은 인구 계획을 주로 살펴볼 텐데요. 예.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을 빼면 비수도권에 소재한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시군의 비전을 그리는데 인구 감소를 목표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 감소는 인구가 이렇다. 하지만 우리 시군이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을 하겠다. 예. 이렇게 인구를 늘리겠다는 식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측치라기보다는 지역 발전의 의지가 담긴 인구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 예측이 아닌 그 지역 발전의 의지가 담긴 계획이다. 뭐 목표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역 시군별로 인구 계획 몇 곳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선비의 고장 영주시부터 보면요. 예. 영주시는 2030년 인구 11만으로 잡았습니다. 2030년에 11만 명. 네. 예. 네, 현재 인구가 10만 명이거든요. 예. 그 1만 명 증가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도한 장밋빛 전망치보다는 좀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예. 상주시 같은 경우 작년에 204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했었는데 예. 당시 제출된 안을 보면은 2040년 상주시 인구 계획은 11만입니다. 현재 9만 5천 정도거든요. 예. 기존 도시 기본 계획보다 전망치를 5년 전보다 낮췄어요. 그래요? 상주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잡았다라고 보면 되고 문경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후반에 2025년 인구 계획을 10만으로 잡았는데 10만. 예. 네, 현재 이제 7만 정도 되죠. 현재 7만. 네, 한 4년밖에 안 남아 3년 정도 남았고요. 또 좀 그리고 힘들겠네요. 도청 신도시를 통해 인구가 늘어난 예천군 2040년 종합발전 계획을 보면은 2025년 7만 5천, 2030년에 8만 5천을 잡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도청 신도시인 예천 호명군, 호명면의 인구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영주, 상주, 또 문경, 예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영주, 상주, 문경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봐서 감소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고 예천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어는 보이네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구가 그래도 늘고 있는 지역이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인구 많은 안동시 현재 15만 명대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안동시 인구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시문화의 수도 안동시는 아주 대담합니다. 2030년 인구 계획이 무려 28만 명입니다. 28만이요? 2030년에? 네, 2017년에 승인된 계획인데 예. 도청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회적 증가분을 11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네. 현재 안동이 15만 6천이니까. 네. 근데 28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이거 예천군 지역 증가분을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기본 계획 보면은 예천군 지역 신도시 인구 증가분은 별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즉 안동 지역 증가분만 쳐서 28만으로 잡았는데 올해가 2022년이니까 이제 8년 동안 안동시 인구가 12만 5천 명 정도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15만 명대인데 28만 명으로 2030년에 28만 명으로 계획을 잡았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거의 2배로 늘어야 되는데 감소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왜냐하면은 도청 신도시 인구를 10만 명으로 해야 달성하는 수 있는 목표인데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 있던 도청이 이렇게 시군으로 이전한 사례가 3군데가 있어요. 예. 충남 내포 신도시 그리고 전남의 남학 신도시 그리고 경북 도청 신도시 3군데인데요. 예. 3군데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충남 도청이 있던 대전, 전남 도청이 있던 광주, 경북 도청이 있던 대구와 새로운 신도시 간의 교통편이 점점 개선되니까 굳이 거주 이전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본적으로 2010년 대한민국은 사망자 수가 출산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그 데드 크로스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에 네,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도의 그 규모라면은 전체 인구가 급격히 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대한민국 인구는 늘지 않고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비수도권 인구가 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비수도권 지역을 집중해서 개발하면은 수도권 인구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근 지역의 인구가 주로 이전합니다. 근데 인근 지역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서 유입 자체 인구량이 한계가 있고요. 심지어 같은 시군 내에서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인구 규모는 그대로인데 지금 안동 같은 경우 원도심, 구도심이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 인구 계획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신도시가 충남에 내포 신도시 있고 전남에 남학 신도시 그리고 경북에 경북도청 신도시 세 군데 있는데 다 인구 목표치를 다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쎄요. 그 신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되더라도 저 수도권에서 오면 참 좋겠는데 인근 도시에서 지금 다 오고 있으니까 또 인근 도시 인구는 점점 더 줄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허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교통편이 발달돼서 굳이 도청 신도시로 인구 이동이 쉽지 않다는 거고 유입이 되더라도 인근 지역에 또 같은 시군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쉽게 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도시 기본 계획을 좀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특히 안동은 조금 심각하고요. 그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외국의 살기 좋은 도시 사례를 보면은 인구가 적어도 살기 좋은 강소 도시들이 많아요.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관점을 바꿔야 되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일부 거점 시설은 교통망 개선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검토해야 되고요. 특히 인구 28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른바 확장형 도시 개발에 자원을 쏟게 되는데 도시 외곽으로 신규 아파트 개발을 확장하면은 이 아파트에 수도권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같은 안동시의 노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또는 지역민들이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체 인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심은 또 공동화 현상을 빚게 되는 거고 아주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복수 주소 제도 도입 그리고 생활 인구 개념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행했다고요? 이제 옛날처럼 평생 한 곳에서 살던 시대에서 이제 생애 주기별로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공간이 다양해지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 근무, 재택 근무가 늘기 때문에 두 지역 거주 및 다지역 거주가 증가하고 있고요. 하일은 도시에서 3일은 촌에서 사는 사도 삼촌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두 지역 거주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독일은요.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허용하는 복수 주소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또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뭐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들과 외국인까지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이란 게 있어요. 생활인구. 네,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한 분은 안동 시민이에요. 근데 평일은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내려오는 분이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서울 시민인데 평일은 안동에서 일하고 주말은 서울로 가는 분이 있어요. 주민등록상 전자가 안동 시민이지만 일주일 동안 안동에 더 오래 있는 분은 후자거든요. 서울 시민분이 안동에 더 오래 있어요. 근데 이게 주민등록에는 이분이 안동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처럼 변화된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생활인구와 복수 주소제까지 담을 수 있는 인구 정책과 개념을 이제 좀 새롭게 정립하자. 28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 기본 계획 다시 한번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 인구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조금 전에 허승규 대표와 인구 얘기를 해봤는데 인구 문제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 지역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온 지 오랜데요. 경북은 이미 2020년에 지방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죠. 빠른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이형구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형구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형구 과장입니다. 예, 최근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험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먼저 이 보고서를 내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저희 한국은행은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 인구 감소 심화, 지방 소멸 위험 확대 현황 및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고 예. 대구 경북 인구 구조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네, 인구의 자연 감소, 고령화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석하셨다는 말씀인데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 현황이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 2000년 이후로 이제 살펴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총 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총 인구를 살펴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총 인구가 2021년 현재 501.2만 명으로 2000년 이후 30.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예. 또한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는 2020년 이미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였고요. 2040년 전후로는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방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총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군요. 턱걸이 하고 있군요. 작년 말 현재 501.2만 명인데 지금쯤 500만 깨졌을 수도 있겠군요. 지금 만약에 조사를 해본다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22년도 보면 이제 500만 명이 간당간당하게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뭐 발표한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최근 이제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예. 이 중에 이제 대구가 2개구, 경북이 1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예. 이제 행정안전부는 이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각 지역별로 현황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먼저 대구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이후로 서구와 남구, 달서구 등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예. 이제 경북의 경우에는 군 지역의 인구가 시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했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7곡군을 제외한 경북 모든 군 지역이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이미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경북의 모든 군 지역은 그렇죠. 시 빼고 모든 군 지역은 맞습니다. 다 크게 감소했는데 7곡군만 감소하지 않았군요. 예, 7곡을 그렇죠. 제외한 이제 모든 군 지역이 빠르게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7곡만 감소하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신도시가 들어섰다든지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든지 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대구와 가까운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대구의 위성 도시로서 인구가 많이 그쪽으로 갔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더 자세한 그 사유는 조금 더 분석을 요하는 그런 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북 지역의 7곡 군만 빼고 모든 군 지역은 다 인구가 감소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인구 상황도 상황인데 이대로 계속해서 인구 감소가 진행된다면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총 인구는 2021년 현재 501.2만 명으로 지난 2000년 이후로 연평균 1.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향후 2047년까지 대구 경북 지역 총 인구가 연평균 2.4만 명 줄어들어서 감소폭이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구 경북 지역 인구가 연평균 15,0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2047년까지요? 예. 2047년까지는 연평균 24,000명 정도 줄어드는군요. 훨씬 가파르게 줄어드는군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 감소폭이 한층 더 커지는 셈이죠. 예, 이렇게 이제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를 내놓은 거고. 자, 인구가 줄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수록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따라서 커지게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론적으로 보면 고령화 및 이제 청년층 유출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고 이는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 노동 생산성 저하 및 역내 소비 시장 규모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역 투자 유인 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계 소비 지출을 추정해 보았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가계 소비 지출은 2020년에서 2025년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와 경북의 민간 소비에 의한 생산 유발액 및 취업 유발 인원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따라서 이제 뭐 생산, 취업에도 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층 등의 순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래차, 2차전지, 로봇 등 이른바 신성장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중앙정부 정책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광역 지자체가 지역대학, 기업,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대응책을 내놓으셨는데 지금도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우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멸 위험이 큰 군 지역들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 예를 들자면 빈집 개보수 등을 통한 이주 지원 주택 임대,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귀향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로 중심 거점 도시 개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삼아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험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지역에서의 저출산과 인구 유출이 결과적으로는 향후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에 따른 혼잡도 증가는 수도권에서의 초저출산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20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표한 저희 보고서가 대구 경북 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험에 대응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경제조사팀 이형구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리서치 오늘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아직 통화가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노래를 잠깐 듣고요. 연결되는 대로 바로 배종찬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끝곡 오늘의 노래로 준비한 곡인데, 자, 가람과 매의 노래 생일 먼저 들으시고요. 통화 연결되는 대로 바로 배종찬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온 동네 떠나갈 듯 부러져치는 소리 내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던 바로 그날이란다. 두리둥실 귀여운 아기 하얀 그 얼굴이 내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던 바로 그 모습이란다. 하늘은 맑았단다. 구름 한 점 없더란다. 나의 저 구름 소리는 너무너무 컸더란다. 속에 용이 보이고 하늘은 맑더니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온 동네 떠나갈 듯 부러져치는 소리 내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던 바로 그날이란다.
네. 어렵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통화가? 저는 또 시작 시간을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었네. 네, 앞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나서 조금 일찍 연락드렸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먼저 보고요. 정치 이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딱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사전투표는 9일이죠. 9일과 10일 양일간 이제 선거정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 추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시됐던 결과가 또 달랐고 또 이번 주 실시되는 조사 결과가 또 지난주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4일, 5일이면 이제 사전투표가 있고 9일이면 본선거이니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깻잎 반의 반장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1일, 22일이니까 아주 최근이죠.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윤석열 후보 39%, 이재명 후보 38.3%, 안철수 후보 9.5%, 심상정 후보 3%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9%, 이재명 후보가 38.3%니까요. 0.7%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이건 뭐 차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 결과가 이번 주 후반이면 다음 주 초반이면 또 TV 토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정말 살얼음판 대선 정국입니다. 그러네요. 이번 주 조사 보니까 이재명 후보 약간 올랐고 윤석열 후보 약간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가 또 약간 오른 게 또 눈에 띄네요. 아무래도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TV 토론 그리고 그 전날 있었죠. 그 단일화 결렬 이 기자회담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게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또 약진하는 그런 추세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이 단일화에 대해서 주목을 받았고 또 코로나 방역도 반사 이익을 윤석열 후보가 얻어가면서 정권교체 여론이 부각됐던 것이 윤 후보 지지율 경쟁력이 상당히 보탬이 됐는데 또 일요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달라지는 판세거든요. 이번 조사가 21일, 22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린 또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또 국민의당과 또 이준석 대표 사이에 상당히 또 잡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갈등이 알려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여론조사에 반영됐을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주하기로 했고 그동안 좀 흔들렸던 중도 유권자층이나 또는 안철수 후보를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20대 학생층에서도 더 안 후보 지지 기반으로 또 결집을 하는 재결집하는 양상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단일화가 무너진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이 국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심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안철수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대선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준석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하던데 그 내용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단일화 결렬 이후에 양당에서 계속해서 그 왜 단일화가 깨졌냐 양쪽에서 폭로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도 좀 상당히 의미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국민의당 쪽에서도 이 안철수 후보의 대선 완주를 접게 만들겠다. 그렇게 발언하는 이도 있다. 발언하는 인물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을 받은 안철수 후보가 폭로해라. 누군지 말해라. 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판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서로 간에 앙금이 부각되는 경우에 결코 대선 국면에서 좋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으로 모아졌고 또 단일화가 시도됐던 것이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인데, 근데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예. 우리 황구 앵커께서도 정치 선거 보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부각되는 적은 잘 없었습니다. 없었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부각되지 당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대선 후보가 뭐 지방을 찾아가고 또 당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의총에 가서 손을 번쩍 올리고 참 저는 이번 대선이 이런저런 면에서 그리고 배우자는 도무지 등판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런 대선이 이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뭐 단일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오늘도 뭐 양당 간의 어떤 감정 표현, 폭로전이 이어지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면 점점 더 이 단일화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감정이 이렇게 전면에 부각이 되면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단일화라는 것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도 그 효과는 100%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뭐 아니 무슨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층들은 1+1이 2나 또는 그 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일화가 험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싸우게 되는 상황, 감정을 정말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 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갤럽 머니투데이 조사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찬성 의견이 41.4%, 반대가 46.2%로 그래요?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원래 찬성이 더 높지 않았나요?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정이 이 정도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은 바라보는 유권자들이나 여론조사 응답자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 쪽이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뭐 책임 정리제 이야기도 나오고 공동정부론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예상과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는 게 지난 토론회에서 그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마이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뭐 안동에서도 우리 시민분들, 안동 MBC 애청자분들 이번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난 TV 토론 이제 중앙선관위 주최가 3번이 이루어진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표정을 드러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단일화가 불발된 앙금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리도리 하면은 이거 윤석열 후보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상징인데 안 후보가 눈을 질끈 감고 아니에요 하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만큼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윤 후보도 좀 마음이 많이 좀 씁쓸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TV 토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후보나 그 관계자들 빼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2번 토론회보다 앞으로 2번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지난 1차 토론회 월요일에 있었던 토론회 그 대체적으로 어떤 양상이었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가장 저는 중앙선관위 월요일에 있었던 토론은 정말 살기등등했다. 살기등등. 후보들이 한치 양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거론하자. 이건 뭐 불법 아닙니까? 불법 의전, 과잉 의전, 뭐 법인카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까지도 대장동 김만배와 정영록 회계사 사이에 녹취록을 꺼내들었거든요. 자, 이거 내용 보시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제기가 되니까 무슨 윤석열 게이트다. 또 이재명 게이트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정말 살기등등한 TV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거론될 수 있는 모든 의혹이 다 제기되는 물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와 함께하면서 정책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경제 관련된 부분 또
재정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경제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됐지만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정말 배수진을 치고 뭐 혈전을 벌이는 말 그대로 피 튀기는 TV 토론을 보게 되는 장면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은 이제 1차 끝났고 이번 주 금요일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두 번 더 남았잖아요. 법정 토론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이제 마지막 TV 토론을 하고 나면 바로 그 이후에 사전 투표가 4일 5일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금토 있잖아요. 예. 네, 남아있는 정치 사회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경제 주제를 가지고 한 토론에서 이렇게 피튀기는 접전 양상의 TV 토론이었는데 정치 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더 치열한 대결이 TV 토론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유권자분들이 TV 토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응원하는 성격에 또 성원하는 성격에 이 성격에 또 TV 토론에 대한 관전 태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 허영크께서도 이번 대선에서 정말 중요한 유권자층은 중간지대 스윙보드죠. 부동층인 MZ세대 여성 중도층. 근데 그 층이 그래봐야 뭐 10% 20% 아니겠습니까? 많아봐야. 예. 허영크께서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허영크께서도 역대 이렇게 선거를 바라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층이 어떤 후보에게 힘을 더 실어주느냐가 선거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좁혀보면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아직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권자들은 TV 토론을 끝까지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들을 지지층으로 확보할 수 있는 후보자가 최종 이제 당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가볍게 또는 간단히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의혹이 쏟아지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전 투표 때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번만큼은 며칠이라도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남아있는 대선 변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단일화는 뭐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지만 그만큼 단일화에 대한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후보자와 관련된 또 배우자와 관련된 이슈들 또 신상과 관련된 논란들 이 부분 결코 아직까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TV 토론에서 여전히 대장동 관련해서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다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막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관련된 네거티브 또 후보자가 얼마만큼 경제든 정치든 정치 변화든 사회 이슈에 대한 또 국정 운영이든 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최종적인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남아있는 변수는 구체적인 건 추가적으로 더 없다. 그렇다면 끝까지 후보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후보자가 변수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까요? 어제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 뉴스가 또 나왔어요. 김건희 씨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9억여 원의 수익이 있었다. 근데 국힘은 이거 허위 사실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밝혔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그게 다다. 분명히 밝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난해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밝혔던 것은 올해 4천만 원 주식 거래를 하고서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추가적인 선수 정말 이 주식 거래를 잘하는 선수 이른바 우리가 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뭐 추가적으로 맡긴 계좌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TV 토론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가 질문하면서 2010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주식 거래가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번 것도 있다. 돈을 번 것도 수익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겨레 신문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 주식 거래 관련해서 맡긴 계좌가 있다. 이게 밝혀지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되면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건 또 달라지는 부분. 물론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성격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밝혀지는 경우에 주식 거래 또 주식의 거래의 공정성 이 부분들은 상당히 또 강조하고 영향받는 것이 2030 세대거든요. 또 중도층도 실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 또 후보자의 가족 배우자겠죠. 관련된 논란, 김혜경 씨도 있고 김건희 씨도 있고 이 논란이 끝까지 지지율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